태훈아 조금 말해볼래? 자, 일단 출석을 하고 프린트 바로 수업하고 네. 출석부도 봐요. 예? 출석부. 출석부 지금 네, 체크 중. 네. 오늘이 15일 지용이 맞지? 좀 전에 본 것 같은데 윤우 왔고 윤재 왔고 그 다음에 윤성 안 왔네? 민준이 우석이 시연이 왔고 재민이도 안 왔고 가연이 왔고 태훈이 왔고 윤성이 안 왔고 정원이 왔고 결석이 너무 많은데? 자, 우선 시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시조의 특성 일단 뭐 알아야겠죠. 야, 지웅이하고 윤성이 하나씩 이거 가지고 하고 자, 시조가 가지고 있는 갈래상의 특징 요거를 연기하는 문제가 하나가 나올 겁니다. 왜? 시조라는 장르를 선택했을 때는 그 장르의 특성을 반드시 묻겠다는 얘기야. 시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배우는 거는 연시조는 안 나오고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보니까 있는데 자, 시조의 첫 번째 발생 연대 발생 시기가 언제이냐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죠.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어떤 사람이 이제 조선 초에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재미나 가지고 들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려 말에 완성됐다.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존되는 고려 말에 이미 완성이 돼서 고려 말에 많은 신하들이 시조를 읊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려시대 시조가 23편 정도가 실제 남아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 분량이. 왜? 만들어지자마자 멸망을 했기 때문에. 자, 일단 발생 연대를 아는 거는 기본이고요. 두 번째, 처음에 이 시조의 형식이 나타났을 때 얘를 이제 우리가 시의 갈래에서 얘기할 때 뭐까지 얘기해? 발생 시기에서 얘는 어디까지? 유일하게 현대까지 살아남은 고전의 원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시조를 읊고 있는 시인들이 있다는 얘기야. 즉 시조가 아직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자, 근데 얘는 형식으로 따지면 현대의 시 문학의 형식으로 따지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정형시라고 말할 수 있죠. 조금 이따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정형시라는 말은 간단해. 이 형자가 형식을 뜻하는 거고요. 정자는 뭐예요? 정해졌다. 즉 정해진 형식이 딱 있기 때문에 그 형식에 따라서 그대로 시를 쓰면 된다. 그럼 그 정해진 형식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정해진 형식이 뭐냐? 세 줄로 일단 써야 됩니다. 3장.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시조를 쓸 때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장이라고 해서 3장이죠. 그죠? 전체가. 근데 중간에 가는 길이가 너무 길어.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휴게소로 이렇게 끊어 놓습니다. 이 휴게소를 뭐라 그래? 구라고 해. 그러면은 세 개니까 세 장이 있으니까 구가 총 6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음보의 형식을 이제 띄는데 음보는 뭐냐면요. 실제 시를 읽으면은 여러분이 딱딱 끊어지는 마디.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하라. 4개로 끊어지죠. 덩어리가. 그죠?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하라. 이게 쉽게 말하면 뭐야? 걸음을 걸으면서 이 읊조리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하라. 똑같은 걸음으로 일정한 보폭으로 걸으면서 끊어지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음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사음보라고도 부르고 옛날에 우리 때는 12음보라고 했어. 왜? 사음보니까 전체를 얘기하니까. 여기 전체를 얘기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음보라고 하는 걸 꼭 그 안에 넣지 않고 시조는 기본적으로 사음보가 반복된다. 이렇게 해서 사음보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운율상.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음보 속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3글자에서 4글자 혹은 4글자에서 4글자 정도. 3, 4조, 4, 4조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또 뭐라고 부른다?
3사조 음수율을 얘기할 때 혹은 4사조의 음수율을 푼다.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부분에 이 종장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얘는 몇 글자로 반드시 써야 된다. 다른 거는 세 글자, 네 글자에서 더 늘어나거나 줄어도 괜찮아. 그런데 약간의 이제 변형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용인이 되는데 얘는 세 글자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켜야 될 중요한 내용 하면은 종장의 첫 어절 여기는 뭐를 지켜야 된다? 삼음절로 꼭 써야 된다. 근데 원래 종장이요 3543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글자 수가. 근데 여기 5글자라고 하는 거는 5글자 이상을 얘기하지 꼭 5개로 고정되진 않았어.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고정된 애는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장의 첫 번째 어절에 삼음절이라는 요거 하나밖에는 없어. 뒤에 글자는 5글자 이상이니까 5개를 쓰든 6개를 쓰든 거기는 충분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는요. 뭐를 알아둬야 돼? 지금 여기 해놓은 것 중에서 3장육구라고 하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다. 정형식이다. 그죠? 선생님 사설시조는 여기에서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긴 하지만 첫 번째 초장이나 종장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요. 중장의 길이가 잔뜩 늘어날 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형식을 얘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기본적인 형식이 3장6구 그 다음에 운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음보와 3사조, 4사조를 띄고 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요거죠. 종장의 첫 어절은 반드시 삼음절을 지켜줘야 된다. 이걸 안 지키면은 시조로서의 생명력이 끝.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갈래상의 특징 여기에다가 이제 딱 하나.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정형시 처음에 만들어진 형태를 지키는 거를 평범한 아이다 그래서 평시조 잘 지키는 아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때요? 지루하죠. 매일 똑같으니까. 변형을 살짝 합니다. 변형을 살짝 주는 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원래 어시조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연시조도 나오고 사설시조도 나오는데 자 연시조라고 하는 거는 평시조가 이제 딱 하나로 끝나죠. 단시조. 단 하나. 그런데 연시조라고 하는 거는 2편 이상 쉽게 말하면 애국가가 4절의 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조도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1절, 2절, 3절, 4절 심한 경우에 몇 수까지 가죠? 40수도 갑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입학하면 바로 배워야 되는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연시조인데 봄 10편, 여름 10편, 가을 10편, 겨울 10편 총 40편 40편 다 나오냐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맥락을 알고 있으면 그리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1절짜리의 단시조가 처음에는 유행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형화된 이 틀을 그대로 지켜주는 평범한 시조, 평시조가 유행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조를 갈래를 나눌 때 2가지 관점이 있어요. 즉,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연의 수가 딱 하나만 있으면은 단시조야. 근데 이거보다 이제 2편 이상 있으면 연시조. 근데 두 번째는요. 형식이 이제 얼만큼 잘 보존됐느냐 이걸 가지고 따질 때 자, 평범한 시조는 형식을 잘 지킵니다. 근데 살짝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거를 어시조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어긋나요. 사설이라는 말은 길다. 말이 길다는 얘기야. 짧게 하지 않고. 그럼 사설시조라는 말은 뭐예요? 아주 길게 늘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한 구 정도, 한 구면은 여러분 얼만큼이에요? 이만큼 정도 늘어난 길이를 어시조라고 해요, 보통. 그런데 사설시조는 2구 이상이 늘어나야 돼요. 2구 이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한 장이 늘어난다. 그래서 사설시조의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2구 이상 대부분은 중장에서 초장이 아니라 중장이 아니라 중장의 길이가 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2구 이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의 한 장의 길이가 늘어난다는 얘기야. 이 정도 늘어나면 사설시조로 인정을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 지금 단시조에 해당하는 2개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설시조에 해당하는 즉 그냥 평시조 2개하고 사설시조 하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마 진도가 3편이 수업시간에 진행이 됐을 거예요. 학교에서. 자, 전체적인 여기 장르에 관한 거, 즉 시조라고 하는 형식에 관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걸렀습니다. 뭐가 나온다?
뭐 이건 발생 시기는 살짝 곁들이는 정도겠죠. 이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실제 시조가 우리가 보면은 시대별로 조선 시대에 많이 흥행을 해. 고려는 만들어지자마자 망했잖아. 그러니까 고려 시대 시조는 대부분 뭐냐면요.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조선 왕조가 들어서는 거를 한탄하거나 슬퍼하거나 나는 끝까지 지조절개를 지키겠다. 그래서 거의 다 충의, 연군 이런 시조밖에 없어요. 조선 초에는 이제 조금 어때요? 나라가 안정되고 새로운 나라가 펼쳐짐에 따라서 약간 이제 유유자적하게 한가롭게 지내는 이런 형식과 그 다음에 역시 유교적 이념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충에 관한 이야기, 연군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야.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들어서면서 평민들이 대거로 등장을 해서 뭐가 나타나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설시조. 그래서 세 번째 사설시조 배울 때는요. 사설시조의 특성이 또 여기에 플러스돼서 문제로 분명 나올 겁니다. 창내고자의 이 사설시조 하면은 일단 평민들이 참여하니까 언어 자체가 어때요? 한자어가 거의 없고 순우리말을 일상적인 언어를 많이 구사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갈래상의 특징 알아보시고요. 자, 첫 번째 시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 왕방현의 천만리 머나먼 길의 요 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딱 거기 지금 프린트에 보면은 뭐가 돼 있어요? 다 필기돼 있는데 필기돼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는 보되 머릿속에 이제 외워야 될 거는 뻔한 거야. 뭐만 외워라. 선생님이 본문에서 체크해 주는 거 요것만 딱 외우면은 모든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첫 줄에 천만리에다가 표시 잘 해두시고요. 이건 아주 많이 물어보는 문제야. 꼭 나올 거야. 천만리는 뭐를 얘기한다? 왕방현의 얽힌 이야기는 알잖아. 왕방현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단종 때도 임금을 모시고 있었어. 프린트 가져가야지. 나한테 달라는 거야. 네가 있는 거 가져가야지. 단종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단종 이전에 누구였어요? 야, 조선시대 왕조는 대충 알고 있잖아. 대정, 대세, 문단세. 그치? 여기 지금 보면은 단종이 나오죠, 여기. 그죠? 이 아버지가 문종이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한 현명한 왕이었어요. 조선시대에 세종 못지않게 똑똑하고 준비된 왕이었어. 근데 세종 때부터 이미 아버지 보필을 해서 세종대왕 때부터 굉장히 충계를 받고 앞으로 통치를 잘할 것이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세자였어요. 불행하게도 왕위에 오른 지 몇 년 안 돼서 죽어요. 그래서 일찍 요절을 해서 어린 단종이 13살인가의 나이로 오르잖아요. 왕방현은요 이미 이때부터 쭉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왕위를 찬탈해버리죠. 자, 이 사건에 연루된 이야기. 그래서 시의 공통점 해가지고 나중에 물어볼 텐데 역사적 사건이 배경으로 들어가 있다. 이것도 맞죠. 그죠? 어쨌든 왕방현은 예전에 왕을 쭉 모셔왔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면서 자기가 금의부사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법무부 장관 아니면 경찰청장 이 정도 지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라. 단종을 영월까지 유배 보내. 호송에서 가. 책임지고. 그래서 처음에 유배지인 영월로 호송에서 갑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것도 불안해. 안 되겠다. 사약을 내리자. 그래서 사약을 내립니다. 사약 먹고 결국은 젊은 나이에 죽죠. 17인가 18살에 죽어요. 단종이. 근데 두 번 모두 다 불행히 처음에 호송에서 갔을 때 그리고 사약을 내릴 때 두 번 모두 다 이 왕방현이 그 책임을 지고 갔던 거야. 그래서 이 시조가 쓰여진 게 두 가지 선이 있어요. 처음에 영월에 유배지에 보내고 오고 나서 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약을 마시게 하고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천만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 영월까지의 거리가 우리나라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천만리가 될 수 없어. 자, 여기서 알아둘 거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야?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심리적인 정서적 거리다. 요거 알아두고 요건 반드시 됩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과장법. 과장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천리 만리가 되는 이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뒤에는 고운님이 누구를 가리키냐?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면 고운님은 단종을 가리킨다. 요거 정도 물어볼 수 있고요. 여의다라는 말이 옛말에 이별하다의 뜻도 있지만 그 이별에는 사별을 포함해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사약을 내리고 와서 이 시를 쓴 거로 보기도 한다고요. 그러면은 영혼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죽음의 세계로 떠나니까 사별을 구한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거기까지는 여러분 안 물어볼 거야. 그냥 천만리가 정서적 거리, 심리적 거리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법이 들어갔다. 고운님은 배종을 뜻한다. 요거밖에 낼 게 없어요. 첫 줄은. 두 번째 줄. 그럼 첫째 줄에는 이제 이렇게 밈을 가져다가 멀리 영혼에다가 유배지에다가 놓고 나서 이별을 하고 자기는 돌아온 거잖아. 내 마음. 여기에서 또 문제가 납니다. 그러니까 중장에서는 내 마음의 상태. 자, 첫 번째 뭐겠어요? 자책감. 두 번째는 뭐야? 슬픔, 애절함, 안타까움 다 들어가요. 요 심리적 정서, 내 마음 어떤 정서인가 요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내가는 이 사람이 지금 돌아와서 임금을 생각하며 앉아있는 공간적인 배경일 뿐이야.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럼 마지막은 뭐겠어요?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물에다가 별표 치시고 감정이입 이게 이루어지죠. 물이 밤새 울면서 밤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물은 사람이 아니야. 화자인 내 감정을 물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물이 대신 울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법이 쓰여지고 있다. 그 다음에 뒤에 울면서 밤길을 예놓다. 이 구절은 두 가지를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는 뭐니? 의인법. 물이 울면서 가는 거는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의인법이 쓰였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울면서 간다. 청각적 이미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이 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기교는 다 얘기했고 마지막에 초장과 중장을 한번 봐보세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내 마음 둘 데 없어. 고운님 여유였고 내가에 앉으시니 뭔가 모르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느낌. 대꾸법은 여러분 이 구절의 단어의 뜻을 보는 게 아니야. 문장의 뼈대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장 뼈대 구조가 즉 문장의 기본적인 뼈대가 비슷하게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대꾸로도 봅니다. 내가 볼 때는 약간 좀 억지스러운 측면이 좀 있지만 어쨌든 초장과 중장을 대꾸로도 본다. 자, 그럼 우리가 모든 거 다 했어. 천만리라고 하는 여기에 정서적 심리적 거리도 얘기했고요. 고은님은 단종을 얘기한다고 말을 했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중장에서는 뭘 얘기했다? 정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 뭐 네 가지로 얘기했어. 죄책감, 자책감. 그죠? 아니면은 뭐예요? 슬픔, 안타까움. 이런 모든 것들이 애절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는 공간적 배경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감정이입법과 의인법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 그리고 초장과 중장을 대꾸법으로 보기도 한다. 요 정도면은 이 시는 다 끝났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라고 내가 프린트물에 그냥 쭉 놔둔 거였고 뒤에 가면은 한 장 넘겨보세요 한번. 뒤에 가면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되어 있지, 그치? 작품이. 정리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정서, 태도 말고 특징란을 봐요. 특징. 거기 특징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갈래별 특징, 3장 6부,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사음보. 이건 평시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시조가 한자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시조 자체는 우리말을 구사해요. 선생님 사설 시조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는데 아니요. 평시조도 이 시조라는 갈래 자체가 우리말의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근데 가사문학이나 다른 장르를 보면은 한자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다른 장르에 비해서 시조의 특성하면은 그래도 시조는 우리말을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말의 사용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수량화된 표현이라는 게 아까 천만리 님과 나 사이에 멀리 떨어진 거리감을 이렇게 실제로는 마음의 상태, 정서의 상태잖아. 근데 이거를 수량화된 표현을 통해서 슬픔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뭐니? 아까 종장에서 얘기했던 감정이입법.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딱 내겠죠. 왜? 감정이입법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거를 1, 2, 3, 4, 5
19절을 집어넣고 그 중에 찾는 거. 그러면은 사물이 화자의 마음을 대신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 슬프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대신 사물이 표현하고 있다면은 그게 바로 감정이입법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는 정리된 거를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문제를 쭉쭉 푸는 거고요. 어디로 넘겨서 두 번째 작품으로 넘길게요. 작품을 일단 전체를 다 설명하고 문제를 볼 거니까. 추강의 밤이 드니.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추강. 추강은 뭐를 표현하는 것이다? 배경이 드러나는데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계절과 공간. 이 사람이 지금 강에 있구나. 공간이죠. 그 다음에 추우니까 뭐야? 가을이잖아. 그래서 추강 하면은 계절적 그리고 공간적 배경을 얘기한다.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밤이 되니 밤, 시간적 배경까지. 그 다음에 이 차노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월산대군은 문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유명한 시인이야. 이 사람이 성종의 형인데 원래는 자신이 세자로 있다. 뭐로 책봉이 돼야 돼요? 왕으로 책봉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세자 시절에 죽었어요. 그래서 삼촌이 보위에 올랐어요.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런데 그 삼촌도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삼촌도 죽고 나서 할아버지 세조의 즉 수양대군의 약속을 받아내요. 미리. 그래서 원래 보위가 얘네들로 이어져야 되는데 남편이 세자 시절에 죽어서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죽었잖아. 그런데 이 세자비였던 여자가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약속을 받아내죠. 다시 내 아들들에게 보위를 물려주겠다. 세조의 입장에서는,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되게 측은해. 큰아들의 그 아이들, 손주들이잖아. 근데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죽어서 애비 없이 자라는 것도 딱 해주겠는데 사실은 보위가 그쪽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안 가는 거잖아. 그래서 며느리에게 약속을 해요. 다시 삼촌이 지금 보위를 받았지만 얘가 죽고 나면은 어떻게 하겠다. 다시 보위를 이쪽으로 주겠다. 이 약속을 받아냅니다. 근데 보면은 월산대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성종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얘가 차남이고 얘가 장남이야. 그럼 월산대군이 원래 보위를 받아야 돼. 근데 이 성종의 장인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한명회야. 그래서 한명회가 워낙 이 농간이 그지? 농간을 많이 부리고 정치적인 야욕이 있던 놈이죠. 그래서 자기의 사위인 성종 둘째 아들인데 얘를 보위에 올려버려. 그래서 월산대군은 사실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본다고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간 거죠. 왕위를 이어받지 못해. 그냥 왕의 형으로 왕족으로 살아갈 뿐이야. 그런데 워낙 이제 이 모험에 능했어요. 시뿐 아니라 예술적인 감흥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시는 예술적인 면에서의 감흥이 뛰어나서 앞에 배운 왕방현의 시에 비해서 공부할 게 조금 더 추가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배경이 들어가는 거 3개 얘기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 기절에 강물이 지금 차갑구나. 가을강이면은 여러분 9월만 돼도 어때요? 차가워서 못 들어가요. 물에.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차노메라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1번 차갑구나.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촉각적인 이미지죠.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은 그렇게 차갑구나라고 하는 것보다 물결이 치는구나. 물결이 일렁이는 모습을 얘기하니까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은 보니까 요거를 그냥 감각을 촉각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프린트본에 보니까 그죠? 뭐 시각적 이미지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 어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일단 학교 선생님이 뭐 촉각적 이미지로만 해석을 하셨으면은 그것만 기억을 해두면 되고. 윤우야 줄고 있는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딱 보면은요 이제 첫 번째는 그냥 가을강의 분위기만 얘기했어. 근데 두 번째를 보니까 낚시를 드디어 들이친대요. 낚시를 들이치는데 고기가 안 무는구나. 이 사람은 직업적인 고기잡이 어부가 아니야.
그냥 풍류를 즐기고 이 세상이 모든 게 꼴보기 싫으니까 어디로 가자? 자연 속으로 가서 그냥 풍류나 즐기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고기를 잡아서 하루를 연명할 식량으로 쓸 이유가 없어. 그러면은 두 번째에서 우리가 이제 고기가 물든 안 물든 크게 이 사람이 신경을 쓰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두 번째에서 여러분 알아둬야 될 사자성어. 무라일체, 유유자적, 자연친화, 물심리려 이 말들이 다 여기에 통할 수 있어요. 자, 뭐라고? 자, 중장에 있는 게 일단 자연과 그냥 하나가 되어서 즐기는 거야. 무라일체. 자연 속에서 그냥 나는 같이 살고 싶어. 자연 친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크게 급할 게 없어요. 그냥 유유자적. 요 말들을 모두 다 떠올리면 됩니다. 이시. 자, 낚시를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한가롭죠? 무심한 달빛을 싣고 이 무심을 주체를 이제 꾸며주는 걸 보면은 달빛이 무심하다라는 것도 되지만 실제로는 또 하나 화자인 내가 무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무심이라는 말은 해석을 많이 물어봐. 욕심이 없다. 사사로운 욕심이 없다. 욕심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심자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고 욕심 이렇게 써놔야 돼. 그럼 무자는 없을 무자니까 뭐야?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는 달빛만 싣고 빈배 저어 오노라. 근데 여러분의 선생님은 거기까지 안 들어갔는데 이걸 왜 역설적 표현이라고 했냐면요. 달빛을 실었어. 그럼 실은 거잖아. 근데 왜 빈배야? 달빛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역설적 표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하이라이트. 빈배에다가 빨강색이든 뭐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시의 모든 시상이 집약되어 있는 단어. 이게 뭐다? 빈배. 빈배라는 단어 속에 시적하자가 전하고자 하는 주된 정서가 함축되어 있다. 다. 빈배. 그냥 텅 빈 배.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 않겠다. 그럼 앞에 나오는 무심이라는 말과 연계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무욕의 경지.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하나를 추가할게요. 끝부분에 여러분 표시할 게 있어. 메라, 메라, 메라. 똑같죠? 이건 뭐예요? 똑같이 뭐가 반복된다? 가군이 반복되는 거야. 자, 우리가 위치를 따져서 똑같은 위치에 운율을 반복하는 거를 의율이라고 얘기하죠. 야, 운율에 있어서 외형률 배웠잖아, 예전에. 서예진하고 수업할 때 다 배운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요. 자, 우리가 뭐 배웠어? 음수율 배웠습니다. 음보율 배웠습니다. 음의율 배웁니다. 음수율은 아까 말했던 3, 4쪽 혹은 4, 4쪽 혹은 김소월씨 많이 나오죠? 7호쪽 이런 것들. 글자 수 쉽게 말하면 음절수. 근데 음보율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를 배웠어요? 산음보, 상음보 이런 거 배웠는데 자, 시조는 물론 산음보가 아니라 사음보야. 그죠? 근데 삼음보, 고려시대 노래는 다 삼음보잖아. 그 다음에 음의율이라는 거는요. 이 똑같은 위치, 이거는 위치를 얘기합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다시 세 개로 나뉩니다. 두, 요, 각. 두운이라고 할 때 구자가 머리잖아. 머리, 요자는 허리야. 각이라는 건 다리잖아. 그럼 이건 뭐야? 맨 첫 번째 부분 김영랑의 시에 보면은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지는 해서 돌, 풀, 끝에가 리을이 똑같이 반복되죠. 선생님 그런 어떤 음운도 반복되나요? 음절로만 보지 마시고요. 음운의 반복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맨 첫 자리, 맨 처음 부분. 용운이라고 하는 건 중간 부분. 그리고 가군이라는 거는 맨 끝. 아까 읽었던 김영랑의 시에서는요. 리을이 반복되잖아. 근데 중간에 보면은 뭐뭐하는 에서 는이 반복돼요. 그러면 얘는 두운도 되고 요운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뭐같이로 끝나요. 그러면 가군도 됩니다. 김영랑은 철저하게 음악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음의율도 쓰고 음보율도 쓰고 음수율도 쓰고 다 써요.
심지어 음의율도 두운, 여운, 가군 다 써요. 근데 이 시에서는 뭐만 나타난다? 가군이 나타납니다. 가군이 뭐가 나타나? 메라, 메라. 요 가군이 반복된다. 당연히 온유를 감을 주겠죠. 자, 요것만 알면 돼. 자, 그리고 또 하나 추가를 꼭 하자면 뭐뭐하노라, 뭐뭐매라 이 자체가 기교로 따지면 영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탄법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를 어떤 사람은요, 초장에는 그냥 가을 강물의 풍경, 서정을 그려주다가 뒤에 와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해서 이거를 성경 후정으로도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해야 될 게 지금 뭐였어요? 내가 여기 써놓은 거 말고 하나 더 하자면은 영탄법. 하나 더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부분에 지금 선경우정이라는 말 썼어. 선경우정이 뭔지는 알지? 어? 뭐야, 선경우정이. 선경우정이 무슨 뜻이야? 어? 몰라? 선자가 뭐야? 먼저 선자야. 경치. 즉 앞부분에 경치를 쭉 그려요. 그리고 나서 후 뒷부분에 뒤에 정서. 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나의 정서야. 서정시라고 그랬잖아, 시는. 그러면 정서가 이제 주된 건데요. 앞에 먼저 배경에 해당하는 성경적인 분위기, 풍경을 쭉 그려. 그리고 뒷부분에 와서 나의 정서를 그려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선경후정이라고 해요. 자, 이 시에는 선경후정도 쓰입니다. 영탄법도 쓰이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거기에 핵심 정리해 보면은 성격에 있는 거에서 여러분 한정과 풍류라는 말은 알 테고요. 한정이라는 거는 한가로운 정치를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탈속이라는 거는 속자가 세속이니까 세속을 벗어난다는 얘기야. 세속을 벗어나서 자연 속의 풍류를 즐기며 유유자적하게 물화일체가 되어서 자연 친화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시는 한 폭의 뭐를 보는 것 같다. 산수화 혹은 풍경화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써놔. 산수화, 풍경화. 아, 밑에 5번에 나와 있네. 특징 5번에. 가을 달밤에 낚시를 들이운 모습에서 한 폭의 동양화 혹은 산수화를 연상케 한다. 거기 지금 특징에 5개 있죠. 자연과 일체된 삶을 추구하는 이 말을 아까 물화일체 얘기했었고요. 유유자적 다 했습니다. 두 번째, 초장은 서경적 배경묘사. 그래서 선경우정. 이번에는 선경우정 칠해 두시고요. 세 번째 거는 뭐야? 세속적인 무력 명리를 벗어난 탈속의 이미지. 그리고 뭐뭐하노라 가군을 형성해서 요거 봐보세요. 가군을 형성하는데 쓸쓸하고 스산한 가을이야. 그런데 뒤에가 중요해요. 경쾌한 분위기로 전환하고 있다. 여러분 형성평가 문제 보니까 이거 나왔던데. 그지? 이게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 스산하고 쓸쓸한 분위기까지만 나왔더라고. 그럼 그건 틀린 거야. 여기는 스산하고 쓸쓸한 게 아니야. 시를 읽으면 스산 쓸쓸한 느낌이 전혀 안 들죠. 오히려 굉장히 한가롭고 여유롭고 마치 정말 한 폭의 동양화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런 기분이야. 그래서 이거는 쓸쓸하고 스산함으로 끝나면 안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쭉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 풀 거니까 보기로 하고요. 어디로? 세 번째 시로 갑니다. 창조보자. 자, 이 세 번째 시는 아까 장르가 시에서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사설시죠. 평시조가 아니라. 그럼 사설시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발생은 언제 이 사설시가 발생하냐면 조선 후기. 두 번째, 작가는 양반이 아니라 대부분 시조는요 양반들이 많이 썼거든요. 거기 이제 기녀가 약간 끼어들었는데 여기에는 평민 혹은 뭐 부녀자라고 하지만 기녀가 좀 많죠. 기생이에요. 기녀는 기생이야. 그냥 통칭해서 평민들의 작품이다. 그 다음에 형식. 형식은 대부분 이
중장의 길이가 2구 이상 2구 이상이 길어진다. 2구라고 하면 거의 한 줄이 길어진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자, 특징에서 아까 풍자와 해악이 많아요. 우리가 어딘가 물어본 것 같은데 풍자 플러스 해악이 골개미입니다. 그래서 사설시조는 여러분 풍자라고 하면은 뭐를 얘기하니? 풍자 찾으니까 맨 저기만 나오던데 어떤 여자애만 나오던데 그지? 그 풍자 말고 비판이야. 날카롭게 꼬집는 비판을 풍자라고 해요. 해악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웃음이잖아. 웃음, 재치. 그죠? 근데 우리 문학은 풍자와 해악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골개미를 가지고 있다. 골개미라는 거는요. 계란 속에도 뼈가 있다. 이런 의미야. 알겠죠? 쉽게 말하면은 웃음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날카롭게 꼬집는 어떤 내용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민이 당연히 작가층이다 보니까요. 이런 풍자성을 띌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너무 살기 힘들죠. 여기도 지금 보면은 구체적으로 뭐가 깝깝한지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깝깝해서 너무 깝깝해서 가슴에다 창을 내고 싶대. 그래서 창을 내가지고 얘를 열었다 닫았다. 깝깝할 때는 얘를 열어서 시원하게 바람이 들어오게 하고 싶다는 얘기야. 자, 이 시도 지금 사설시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일단 풍자해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일상의 언어.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 일상의 언어라는 게 평범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언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야. 윤호, 고개 들어, 고개. 재민이도 같이 주는 거야? 그건 아니지? 자, 본문에서 이제 문제 나올 거 체크합시다. 창 체크해주세요. 답답함을 풀어주는 통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야 마음속에 창을 낼 수 있어 없어? 여기 못 내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기발한 발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제 불가능한 거를 마치 창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가능한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발한 발상 요거를 갖고 있다. 그럼 해학적인 요소는 어디 나오나요? 하는데 그거는 중장에 나와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자, 여기 특징하니까 벌써 반복 구조가 보입니다. 창내고자. 얘를 우리가 뭐로 본다면 A로 본다면 똑같이 반복되죠. 창내고자. 그 다음에 이내 가슴에 해가지고 여기는 좀 달라. 그 다음에 다시 창내고자. 그럼 결론은 뭐예요? A. 그 다음에 여기만 다르니까 B.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A. 이런 식의 반복을 우리는 AABA형 반복이라고 해요. 요거는 현대시 배울 때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원래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옛날부터 썼어. 이 구조를. 반복 구조를. 근데 이게 잊혀지고 있다가 김소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부활이 돼요. 현대시에서. 그래서 김소월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민요시인이다, 향토시인이다, 전통시인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왜? 민요에서 많이 쓰여지는 구조가 이런 반복이거든요. AABA형 반복.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제 일종의 반복법의 유형이야. 반복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나오는 AABA형 반복. 이게 그래서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우리 민요에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우리 고전 어떤 전통의 작품에도 많이 쓰여집니다. 이거를 누가 계승한다고? 김소월이 계승해서 현대시에 계속 맥을 이어줍니다. 자, 이런 반복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운율은 따라오겠죠. 반복은 2번 이상이면 무조건 운율의 효과를 갖게 된다. 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낸다. 기발한 발상, 반복 구조, 그리고 창의 의미. 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장은 있지. 이거 해석 안 해도 돼.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이런 거 밑에 다 해석 참고 궁금하면은 시어 19풀이 밑에 읽어보세요.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다 이제
창을 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창문의 유형 혹은 암돌적이 수돌적이 여러분 저 문을 닫을 때도요 저기 암과 수가 따로 있어요. 문 닫을 때 벽에다가 연결하려면은 저 연결하는 애들이 있어야잖아. 저것도 다 각각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배목걸쇠는 문고리를 꿰는 거고요. 장도리는 뭔지 알죠? 이거 장도리 연장인데 옛날로는 장도리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망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이런 것들. 그럼 이걸로 뚝딱 여기서는 두 가지만 알면 돼. 중장에서 알 거는요 열거 반복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해학적 재밌게 표현했다. 그죠? 가슴에다가 이런 것들을 쭉 단다고 와 해학적인 언어.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다가 굳이 따진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 뚝딱. 거기 보면 뚝딱이라고 써있는데 장도리로 뚝딱. 의태어를 우리가 음성상징어라고 하죠. 음성상징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시의 포인트야.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리들이야 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따금 많이. 하라는 말은 하다가 많다 크다야 옛날 말로. 그러면 이따금 많이 답답할 때 이거를 열었다 닫았다 해볼까 하노라. 근데 답답함에 실체는 안 나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 핵심 정리로 가보세요. 핵심 정리해 보면은 성격에 해학적 나왔는데 옆에다가 풍자도 써넣으세요. 이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서민들의 어떤 답답함 이거를 이렇게 풀고 싶다. 재밌게 그려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 속에는 서민들의 풍자, 비판이 있어요. 니들이 정치 똑바로 못해가지고 우리가 살기 깝깝해. 매일마다 한숨 쉬어. 그러니까 이 깝깝함을 해소해줘야지. 이런 어떤 날카로운 풍자를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골개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열거 반복이 주된 표현 특징이고요. 주제는 뭐다? 특징에 있는 1, 2, 3번. 추상적인 대상. 추상적인 대상이 뭐야? 마음의 답답함. 이거는 추상적인 거야. 답답하다라는 건 심리적인 상태잖아. 근데 이거를 마치 실제 구체적인 대상물인 창으로 표현해가지고 창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이거를 해소를 하고자 한다. 구체화하는 표현. 1번 알아두시고요. 동일한 어구 반복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A, B, A형 반복. 이게 떠올라야 되고 또 하나 열거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 중장에 쓰여지고 있는 쭉 나열되고 있는 애들 떠올라야 되죠. 세 번째 것도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우리말을 쓰고 있다. 일상적 소재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 자, 세 편의 주요 특징 다 했어. 문제 나올 거.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우리가 푸는데 여러분들 형성평가 학교에서 풀어준 사람이 있고 안 풀어준 사람이 있는데 어제 은성이는 보니까 다 풀어준 것 같아. 은성아 왜 쓰러져 있어? 나머지 사람들은 안 풀어준 것 같아 보니까 부분 그럼 형성평가를 10분 쉬었다가 그 형성평가 시정문만 쭉 주고 같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될 거 내가 얘기를 할게요. 10분만 쉬죠. 프린트 안 받은 사람 없지?